이제 전향을 했죠. 있는 거죠, 민혁당은. 예. 민혁당은 이제 반국가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실제 그 김영환 씨가 총책이 된 것도 그 당시 전에는 하영옥 씨가 총책이었지만 예. 김영환 씨는 이제 북한과 연계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위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이석기 씨가 처음에 그 반미 청년동맹이 민혁당 전신입니다. 네. 거기서 중앙위원을 하다가 지역책으로 갔고 예. 민혁당에서 그대로 지역 그 경기남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김영환 씨가 민혁당을 해체된 다음에 재건이었고 그때 그 한 넘버 5에서 넘버 2로 이제 이석기 씨가 올라왔던 거고 그다음에 감옥을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조직 관리를 하다가 다시 이제 총책으로 다시 그 지위를 가져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혁당 현재 이석기 씨가 어떤 모임을 운영한 아로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민혁당의 어떤 강령 규약 보안 원칙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북한하고 연계돼 있냐 안 돼 있냐 여부는 아직 그 증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찰이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은 되어 있지는 않죠. 예. 하지만은 민혁당과의 인적 조직적 연계가 내려왔다면 그건 실제로 인적 조직적 끄렁뿐만이 아니라 주체 사상을 그대로 신봉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NLPDR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오히려 이석기 중심으로 더 우상화되고 더 이제 사고가 정체되면서 극단주의로 흐른. 그러니까 민혁당은 사실 이념단체고 어떤 정세에 조응하는 측면이 훨씬 더 국민들하고 조응하는 어떤 활동이 많았다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극렬화되고 과격화되고 북한에 대해서 맹목적인. 오히려 이념적이라기보다는 북한을 종교로 하면서 추종하는 그런 성격이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민혁당으로부터 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현재 사건이. 아로의 어떤 발언, 예. 그다음에 검찰이 내온 증거 이런 예. 걸 보면 북한하고 더 북한에 충성하는 열렬 교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실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건 뭐 증거가 그렇죠.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 증거를 그건 알수 어떻게 없습니다. 제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근데 이제 그동안 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1심회 때 1심의 왕재산. 예, 1심회 때 이제 북한에서 1심의 그 마이클 장 총총한테 내린 지령이 뭐였냐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 장군님의 방침이 그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민노당 사업을 강화할 것. 두 번째, 그 북한의 본사의 요구, 본사라고 하면 북한입니다. 북한의 요구대로 정강 정책을 더 수정할 것. 이런 요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왕재산에 내린 지령,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진보 대통합 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관철할 것. 두 번째, 그 민노당 진보적 민주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예, 민노당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과 합당을 추진할 것 이런 것들이 지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 법무부에서는 상당히 이게 북한과 연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신청을 한 거죠. 참고적으로 그 북한이 얘기했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게 1940년대 김일성이가 얘기했던 그런 네.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이제 진보와 민주주의라는 게 많이 상용화되는 진보정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조어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요. 진보 진영에서도 참여민주주의나 뭐 대중민주주의 이런 거 많이 썼는데 근데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이번 그 지령이 있은 다음에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예. 이 지금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그 일부에서는 또 왜 그러잖아요. 이석기 재판 끝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네. 얘기도 하지만 네.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저도 불안하거든요. 아니 쓸데없는 자료로 국방부에 상관없는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은 자체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가의 노블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기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 권한이 있고 또 국가 보조금을 지금까지 통진당이 한 300억 넘게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 여론 70%가 해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당장 국고를 지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시기를 좀 당긴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끝난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헌법에서 위헌정당으로 지정되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한민국이 선진화를 가는 길에 이 대한민국이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이 있으면 선진화로 갈래야 갈 수가 없다. 다 모두 정리하고 가자. 여기에 어떤 정치적 명분이나 고려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고 청와대의 이 가득한 분위기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보고를 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좀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바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종북이라는 문제는 확실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진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보를 위해서도 그렇죠. 진보를 오히려 진정한 진보를 예. 성립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네. 일부 언론에선 아로와 통진당의 관계를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사실 아로가 조직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지하 조직에서 아로가 있고 에모가 있고 이 단계 아닙니까? 네네. 그죠? 예. 그러면은 아로가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에모까지 그러니까 대중 조직까지 다 합하면 통진당 인원 중에 몇 명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로라는 개념은 뭐 그건 이제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은 예. 그 지하당 다음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지하당은 이제 사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대부분 가입하는 거고 아로는 이제 혁명 조직이죠. 혁명 조직이고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거죠, 있는 그러니까. 예, 아로가 있고 아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 단체를 지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활동가들도 사실은 옛날에는 주사를 다 공부를 했고 한 사람이 네. 상당한 수준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무려 우리가 통진당의 핵심 기관들이 지금 경기 동부와 영남, 광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 아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그 경기 동부만 하면 3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 정도지만 상당히 조직적으로 단결했기 때문에 그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조직도 경기 동부와 조직적인 어떤 선은 다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주체 사상과 NL 이론과 별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 위험성이 높은 조직이다라고 친북적이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그렇죠. 다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로만을 너무 그러하면은 뭐 그 중에서 몇 %가 된다고 이런 논리는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아로라는 게 하나의 단계인데 예. 아래 뭐 이렇게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 아닌가.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 여쭙겠어요. 예. 이게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정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요. 네. 저는 과도한 종북 몰이는 좀 역풍이 많이 불어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종북과 대북 협력 노선을 걷는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예. 종북은 사실 설득이 불가능한 거고 예. 대북 협력 노선은 어떤 진보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도 종북, 나도 종북 이런 식의 종북몰이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진보 진영 그리고 종북 전선을 너무 넓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아하. 생각을 좀 예.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이 통진당이 활동할 수 있는 경기 동부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광범위한 NL 계열, 소위 말하면 반미 민족주의를 신념하고 있는 활동가들, 단체들, 뭐 민주노총의 다수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전 국민들이 이런 반미 민족주의와 또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에 기반해서 북한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확히 좀 깨우쳐서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뭐 이건 좀 더 광범위한 겁니다. 저는 이런 그 법을 통해서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념의 시장에서 도태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척결한다고 그 사람들 감옥 보낸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반민민족주의 그리고 주사파 그다음에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한 역사이고 우리의 어떤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북한을 통일시켜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과정을 가져야 돼. 거꾸로 북한식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견제를 하고 우리가 그런 준비와 어떤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지 어떤 법과 어떤 과도한 종북물이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길에서 전해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사들이 대부분 대통령 동정 보고에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이 어느 나라 말로 연설을 했다든가 또 어떤 색깔의 한복을 바꿔 입었다든지 또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도 재미있긴 합니다만 정작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얘기들은 과연 얼마나 보도가 되었는지 정말 이게 의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서 어떤 외교적인 얘기를 나눴는지 또 얘기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깊이 있게 짚어보고 진단하는 기사들. 글쎄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청와대와 기자들 사이의 평화는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하로 연결되기 십상입니다. 이 전설적인 백악관 출입 기자였었죠. 헬란 토머스는 기자가 되고 싶은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이 직업에 뛰어들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이 권력에게 사랑받기를 거부한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는 기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신윤의 정정당당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